안녕하세요, 홍쌤입니다. 주식보다 기업, 오늘의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시가총액의 성장 기업으로 확장되는 수식을 간략하게만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오늘 다룰 내용은 주식 가치 평가, 기업 가치 평가 그 기법들의 그 비교를 통해서 장단점들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미 프리캐시플로우를 현재 가치화해서 할인함으로 인해서 시가총액을 우리가 구할 수 있다는 식을 이미 그 설명을 다 드렸죠. 이 부분에 기업이 성장을 고성장을 한다 이랬을 때 그 계산되는 것들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자 그러면 그 고성장하고 있는 기업들의 그 성장성을 반영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 내년에 예상되는 프리캐시플로우 액수, 그 다음에는 그 내년 예상되는 프리캐시플로우보다 일정 수준 증가하는 증가율을 감안한 거. 3년 차는 1 플러스 G의 제곱이 되겠죠. 세제곱해서 동일한 산식으로 구성해 볼 수가 있고, 여기다가 1 플러스 G분의 1 플러스 R을 곱해서 식을 구성하면 동일한 이 산식이 이렇게 쫙 나오지 않습니까? 그걸 요약 정리를 하면 딱 이런 결과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중급자 이상은 한번 해보시고, 초급자분들은 이런 식으로 성장률을 반영해서 하게 되면 이러한 변형된 형태의 수식이 나오는구나 라는 정도를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여기서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렇게 성장형 기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R은 장래 예상되는 평균적인 할인율이죠. G는 장래 예상되는 평균적인 성장률입니다. 프리캐시플로우 1은 내년 예상되는 미래 프리캐시플로우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과거 수치는 아무것도 없다. 시가총액을 내는데 과거 수치로 할 수 있는 건 없다. R을 예상되는 평균 내재 할인율을 구하는 것도 시가총액분의 프리캐시플로우 1 더하기 예상 성장률을 했기 때문에 V0인 시가총액만 현재 가치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값이고, 나머지는 다 추정이나 질적인 판단을 내릴 수밖에 없는 것이다 라는 것들을 좀 강조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미래 가치 평가라는 것들이 미래 예상치를 다 집어넣어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정답이 없어요. 자, 그러면 기업 가치 평가 방법들을 한번 볼까요? 기업 가치는 그 기업 가치의 그 본질을 다루는 본질 가치를 판단하는 방법이 있고, 시장이 있어서 상장사다 아니면 코스닥에서 주가가 거래된다 그러면 상대 가치를 파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당연히 비상장사라서 이 시장 가치를 구할 방법이 없다 그러면 본질 가치를 구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기업 가치 평가 기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각각의 이런 장단점이 있습니다. 자, 이런 장단점, 그 각각의 평가 기법들이 갖고 있는 의미를 좀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좀 설명을 드리고, 왜 그런 것들이 이제 그 어디에 사용되는지 유용성들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아파트를 새로 분양을 받았어요. 새로 이제 지은 아파트, 방금 지은 지 얼마 안 된 아파트가 있는데 그거를 분양을 받았어요.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뭐를 알고 있습니까? 아파트 이게 현재 분양가가 얼마다라는 금액을 알고 있죠. 이거는 시행사나 건설사에다가 우리가 그 돈을 주고 산 거죠. 그래서 그러한 이 아파트를 사는데 얼마 들었어? 이 부분은 사면 그 돈은 들어가고 끝이지 않습니까? 즉 이 아파트의 자산 가치는 얼마야? 라는 걸로 계산한 것 같습니다. 바로 아파트의 분양가. 자, 그런데 이 아파트가 새로 지어졌는데 이거를 팔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을 때 누군가가 가격을 팔래요. 그래서 팔으라는데 예를 들어서 10억을 준다고 예를 들어서 해요. 그러면 그 10억이 높은 가격인지 낮은 가격인지를 어떻게 판단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인근 그 주변에 비슷한 조건의 아파트가 지어진 이미 그 거래되고 있는 아파트가 얼마에 거래되고 있는지를 파악을 하면 우리가 좀 그 판단하기가 쉽겠죠. 그것이 바로 상대 가치를 판단하는 방법입니다. 인근 아파트가
15억이다. 그러면 아니 인근에 거래되는 아파트가 15억인데 내 거를 10억에 산다고? 내가 바보냐? 라고 생각을 하시겠죠. 바로 상대 가치 대비 비교를 해봤을 때 그런 것들이다 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반면 이렇게 생각해 보실 수도 있어요. 가만히 있어봐. 내가 이 아파트를 지금 당장 살 게 아니라서 월세로 임대를 주면 매달 보증금 얼마에 월세 얼마가 나온다. 그러면 보증금에 대해서는 내가 은행에다 넣어놓고 돈을 굴려야 되니 이자 수익이 나올 거고, 월세는 따복따복 받는 돈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 달에 얼마 하고 나오는 금원이 있을 거예요. 그거를 미래 앞으로 계속 나온다고 현재 가치화를 하면 그러면 대충 가격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바로 수익 가치에 의한 판단 방법이다. 그래서 이제 이런 기업을 판단을 할 때는 프리캐시 플로우를 사용하는 방법, 뭐 세부적으로는 프리캐시플로우를 산정함에 있어서 주주분뿐만 아니라 채권자가 가져야 될 부분까지도 감안해서 우선주주까지 다 가져갈 돈을 감안해서 하는 프리캐시플로우 투 더 펌에 의한 방식이 있고, 프리캐시플로우 투 더 에쿼티라는 방식으로 주주가 가져가는 분량만 따로 따지는 방법, 이렇게 두 가지 기법이 있습니다. 자산가치는 기업의 현재 들고 있는 재산을 놓고 그걸 따져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현재 상태에서 기업을 스탑을 하고 중지를 하고 그거를 찢어서 판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유형자산, 공장, 기계, 자동차, 뭐 그다음에 특허권, 그다음에 지금 창고에 들어가 있는 재고자산, 이런 것들 다 팔아야죠. 원재료도 다 팔고 그거에 개별 팔 때 필요한 가격을 계산하는 방식인데, 순자산 가치는 이게 정상적으로 좀 시간을 두고 천천히 판다라는 가정하에서 나오는 가격이고, 청산 가치의 경우는 급하게 판다. 그러면 할인을 많이 해줘야지 빨리빨리 팔려 나가겠죠. 그래서 가장 낮은 가격이 바로 순자산 가치나 청산 가치, 특히 청산 가치에 의한 가격이 가장 낮은 가격이 통상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의 하한이 되는 거고요. 프리캐시플로우 투 더 펌이나 프리캐시플로우를 투 더 에쿼티를 이용해서 프리캐시플로우를 쓰는 방법은 수익 가치이기 때문에 향후 미래를 추정을 해요. 통상 이제 그 프리캐시플로우를 향후 5개년 정도를 추정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프리캐시플로우는 일정 그 보수적인 관점에서 추정된 금액이 영구로 지속돼서 나온다라는 전제 하에서 그거를 영구채로 할인을 하게 되면 기업 가치가 도출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가격의 상한 정도로 작동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가격의 상한과 하한이 결정되면 적어도 이 가격 이하로는 못 팔지, 적어도 이 가격 이상으로 줄 수는 없지와 같은 것들을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실제 실무에서는 그래서 그 가격이 여러 개가 나오면 그 하한과 상한을 정해놓고 그 안에서 합리적으로 적정선에서의 것들을 정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기업의 그 시장 가격이 있지 않다면 어쩔 수 없이 이런 가격의 하한과 상한 안에서 바게닝, 협상을 통해서 가격을 설정하게 되고요. 시장 가치가 있다면 그게 이제 참고 지표가 됩니다. 증권사 중에서는 퍼에 의한 방식으로 기업 가치를 계산하는 데가 있는 반면, 주가를 이제 퍼를 이용해서 계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EV 에비타 방식을 쓰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의 그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방식을 쓴다라는 것들을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벌써 다양한 평가 방식을 쓰게 되면 하한, 상한, 그다음에 퍼가 적정 가치를 나타내는 부분으로 썼다라면 PBR은 북밸류 대비, 즉 자본 대비 가격의 그 형성을 놓고 여타 유사 업종과 비교해서 가격 가치를 매기는 방법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타 경쟁사 대비 과연 이 기업이 싸냐 비싸냐를 판단하는 방식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PBR의 경우는 통상은 상대 가격 내에서의 하한, PER이 적정 가격, PSR이 상대 가격에서의 상한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퍼나 PBR, 그 퍼는 EBIT 대비 시가총액이 얼마나 나오느냐를 그 경쟁사 대비 비교해서 보는 방식이고요. PBR의 경우는 자본 대비 시가총액을 비교해서 가격을 비교해 보는 방식이고, PSR은 매출액을 대비 시가총액을 계산해서 역산하는 방식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 EBIT가 있는데 왜 매출액을 썼을까? 라고 생각해 보시면 되게 이제 뭐 아마존 같은 데도 초창기에 그랬지만 뭐 쿠팡도 마찬가지고 초창기에는 매출은 나기 시작하는데 막상 EBIT가 적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가격을 내버리면 마이너스 가치가 나와요. 그러니까 그걸로는 그 계산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이 기업이 이 정도 매출을 하고 있다라면 장기적으로는 그러한 매출을 하는 곳의 정도의 그 수준의 이익을 볼 수 있다라고 보고 PSR을 계산하는 방식, PSR을 통해서 가치를 부여하는 방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과거 그 미국의 IT 버블 때 퍼가 안 나오고 PBR이 안 나오니까 어쩔 수 없이 PSR을 썼던 방식이고요. 요즘의 경우는 별로 쓰이지 않습니다. 특히 전문가가 아니고서는 PSR을 쓰는 것들을 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오류 가능성이 너무 높고 기업의 실질에서 모르는 상태에서 매출액이 낮다라는 이유로 그 주식 가치를 잘못 매겨버리면 잘못된 판단을 할 수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EV, 에비타 같은 경우를 채택하고 있는 증권사들도 많이 있죠. 어느 기업은 퍼 방식을 가장 흔하게 쓰기도 하고 어느 기업은 EV, 에비타를 쓰기도 합니다. 자, EV, 에비타에서 엔터프라이즈 밸류의 약자인데요. 그거는 무슨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냐면 시장 내 채권자, 주주가 거부할 수 없도록 다 내가 그걸 현찰을 주고 산다. 그럼 도대체 얼마가 들어야 되는데 이게 바로 엔터프라이즈 밸류입니다. 시장 내 유통되는 주식을 다 샀으면 시가총액에 해당되는 돈이 필요하죠. 그 다음에 살라고 그랬더니 채권자들이 나 반대, 내 거부터 갚어, 이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먼저 갚아줘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총차입금에서 기업이 들고 있는 현금성 자산은 있는 걸로 순차입금으로 만들어서 이 주인이 됐기 때문에 현금성 자산을 사용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총차입금에서 현금성 자산을 뺀 순차입금을 합한 거를 엔터프라이즈 밸류, 기업을 법적인 제약 없이 사는데 총 소요되는 자금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에비타는 프리캐시플로우에서 이미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이 기업이 한 해에 낼 수 있는 현금의 상한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거보다는 못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자본적 지출인 캐펙스가 빠져야지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하지만 캐펙스는 우리가 알 수가 없다라는 얘기를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 기업을 자본 구조를 반영해서 계산하는 데는 EV, 에비타 가지고 경쟁 기업 대비 에비타 규모에 따라서 엔터프라이즈 밸류를 높이 잡아서 역으로 이 시가총액을 추산하면 기업 가치를 계산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런 각각 여기서 한 가지 좀 중요하게 설명드리고 싶은 내용은 우리가 1 더하기 1을 계산하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습니까? 하나밖에 없죠. 산수에서 하나밖에 없습니다. 왜? 정답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기업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이 이렇게 다양해요. free cash flow to the firm, free cash flow to the equity, 순자산, 정상가치, per, PBR, PSER, EV, 에비타, 뭐 피터 린치가 얘기하는 PEG 방식, 뭐 그거 말고도 뭐 EVA 방식, 옵션 프라이싱 모형, 이렇게 다양한 방식들이 있어요. 기업 가치 평가 방법이 왜 이렇게 다양할까요? 예, 미래를 예상하는 가치이기 때문에 정답이 있을 수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결국 다양한 모형의 결과를 놓고 이렇게 하한, 상한, PBR이 하한, 퍼가 적정 가치, PSR이 상한으로 적용되어서 가치를 계산해 본다. 즉
하한과 상한을 파악해 보는 이유는 나의 의사결정에 실수를 방지하기 위해서예요. 하한 이하로 살 수 있으면 정말 좋겠죠. 근데 상대가 그런 가격에 팔겠습니까? 상한 이상으로 팔면 좋겠죠. 근데 상대가 바보가 아닌 이상 상한 이상으로 주고 팔겠습니까? 하한 이하로 내가 실수를 해서 팔거나 상한 이상으로 돈을 많이 주고 사는 그런 실수를 줄이기 위해서 하한과 상한을 다 내보고 그 안에서 적정선의 그 질적인 판단을 통해서 가치를 산정하는 것이 정상이죠. 그렇게 보시면 될 수 있습니다. 가격, 기업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을 여러 가지 방법을 쓰는 이유를 말씀드릴 수가 있고, 실질적으로 대규모 기업을 사는 데는 불확실한 요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적정 가격, 딱 정가 얼마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즉 바운더리를 두고 있죠. 내가 이 가격 이상이면 팔겠다. 내가 이 가격 이하면 사겠다라는 것, 그 둘이 만나서 그 가격을 합의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 상한과 하한에 의해서 기업 가치를 파악을 하고 접근하는 방식이 가장 실무상 당연하게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방식이다 라는 것들을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이 각각의 평가법의 장단점을 생각을 해보죠. 수익가치법인 프리캐시 플로우를 이용하는 방법. 향후 5개년의 프리캐시 플로우를 추정을 하고 그 값을 현재 가치화하고 5년 이후의 경우는 적정 프리캐시 플로우의 고정액이 항구적으로 발생한다라고 현재 가치화를 해서 냈기 때문에 미래 수익을 그 의도대로 잘 반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시중에 뭐 가치평가법 해가지고 그 재무관리 학자들이 쓴 책들을 보면 대단히 정교해요. 뭐 레버리지가 많은 기업에 뭐 베타를 조정하라 하고 뭐 가중평균 자본 비용을 산정을 하고 뭐 CAPM 모형을 써서 뭐 어떻게 하고 뭐 정말 복잡한 것들을 적용해서 하는데요. 그런 이론적인 정교함을 있다라는 장점이고, 이러한 것들의 논리의 타당성을 이론에 근거해서 반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서로 합의하게 되면 가정의 잘못된 점들을 가지고 조정을 하려고 시도를 하겠죠. 그래서 이론적인 정교성이 높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 단점은 미래 프리캐시 플로우의 5년치를 추정을 하고 그 이후에 항구적으로 나올 수 있는 그 적정 프리캐시 플로우를 추정을 해야 되고, 가중평균 자본 비용이라든가 뭐 베타 이런 것들을 다 추정해내야 되기 때문에 고려 요소가 정말 과다합니다. 각각이 다 합의해야 될 사항이에요. 그 다음에 이러한 그 모형을 이용할 때 객관성과 이해 가능성이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모형이 복잡하거든요. 반면 자산 가치를 내는 방법은 재무제표가 딱딱딱 나오면 객관성과 이해 가능성이 툭툭툭 하고 그 상대적으로 높게 나와요. 예를 들어서 현재 뭐 재무제표를 봤더니 매출 채권 얼마다. 그러면 딱 금액 확인하고 올 것 같다 안 올 것 같다 판단하면 얼마 하고 정확하게 팡 하고 때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현재 갚아야 될 채무가 얼마인지 이런 것들을 다 차감하고 주기 때문에 현재의 재무 상태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공장의 경우는 물론 이거를 얼마를 받을 수 있냐라는 걸 따지는 데 있어서는 객관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지긴 하지만 뭐 내가 줘야 될 돈이라든가 내가 매출 채권을 통해서 받아야 될 돈이라든가 이런 것들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정확성이 높기 때문에 객관성과 이해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들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뭐 시쳇말로 얘기하면 그런 거예요. 재고자산을 봤더니 이거는 시장에 거래가 되고 팔 수가 있겠다. 그러면 그 순자산 가치를 낼 때는 위험 부담을 감안해서 시장 내 거래되는 가격에서 뭐 10%를 차감한다든가, 청산 가치를 내고 싶다 그러면 시장 내 거래되는 가격에 뭐 30%를 차감한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30% 정도 싸면 당연히 곧바로 팔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객관성과 이해 가능성이 높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현재 재산을 얼마를 들고 있냐만 얘기할 뿐 앞으로 이 기업을 사가서 미래 얼마가 나올지에 대한 부분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죠. 그래서 주로 이거는 가격의 하한이 되고
프리캐시플로우의 부분이 가격의 상한이고 그 사이에서 이제 거래하는 두 당사자가 협상을 해서 가격을 결정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퍼 PBR, PSR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장에 주식이 거래가 되고 있기 때문에 기업 가치를 판단하는 부분들이 상대적으로 용이합니다. 내지는 시장 내 거래되는 경쟁 기업이 있기 때문에 그 기업의 유사한 패턴이라는 것들을 감안해서 하게 되면 객관적인 가치를 산정할 수가 있죠. 자, 아까 이미 아파트 신규 분양을 받았을 때 그 아파트가 현재 거래가 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주변 아파트 시세를 보면 객관적인 가치를 파악할 수 있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주식시장 내에서의 그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또한 이미 프리캐시플로우를 단순화해서 할인했을 때 우리가 펄을 도출할 수 있다는 얘기를 이미 이전 강좌에서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바로 프리캐시플로우 투 더 펌을 단순화한 것이라서 이론적인 그 기반을 상당히 가지고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단점은 뭐냐면 시가총액이라든가 주가라는 게 수급에 의해서 내지는 변동성에 의해서 가격이 왔다 갔다 하는 변동성이 나타나죠. 그 다음에 퍼나 PBR 안에는 재산이 얼마냐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요. 즉 차입 규모가 커서 신용도가 낮은 기업과 차입 규모가 작아서 신용도가 높은 기업을 구분하지 못한다라는 한계점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 내 비교 가능한 기업을 통해서 적정 가격을 도출할 수 있기 때문에 의사결정 지표가 될 수 있다는 유용성이 있습니다. EV 에비타도 마찬가지예요. 퍼 PBR, PSR이 자본구조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렇게 EV 에비타 방식, 즉 EV 안에 여기 총차입금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본구조가 반영이 돼 있어요. 그다음에 총차입금 이외에 뭐 공장이라든가 설비에 대한 내용을 쓰지 않고 금액으로 파악될 수 있는 것들을 쓰고 있기 때문에 회계의 영향이 굉장히 적다. 영업이익에다 감가상각비를 더한 것은 우리가 영업활동 현금하고 별 차이가 없다라고 말씀을 이미 드렸지 않습니까? 이전 강의에서.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장점이 있다라는 게 있고요. 대신 DA가 감가상각비와 무형자산 상각비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감가상각비의 그 감가상각률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따라서 금액이 바뀔 수 있다라는 이제 단점이 있죠. 또한 해당 기업 내부의 내용만을 그 차입금과 현금성 자산만을 썼기 때문에 지분법 손익이라든가 계열사의 영향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한계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요즘 보면 기업의 어떤 생태계를 굉장히 강조를 하죠. 삼성전자가 TSMC처럼 되기 어려운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삼성전자의 기술력이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는 삼성전자의 후방에는 설계를 하는 다양한 기업들이 있고 그런 것들을 받쳐줘야 돼요. 제가 지금 삼성전자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삼성전자 파운드리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나라가 그런 다양한 칩을 설계할 수 있는 그 칩 설계업체나 벤처 기업들을 정말 많이 가지고 있냐? 그렇지 못합니다. TSMC는 생길 때부터 그 벤처 기업들을 지원을 하면서 설계 기업들을 키워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TSMC는 애초에 출발할 때부터 생태계를 구축해 왔다라는 것 때문에 그 극복하기가 쉽지가 않은 겁니다. 삼성도 제가 봤을 때는 장기적으로는 그런 설계업체를 자꾸 구축을 해서 자신의 고객들을 파악해 확보해 나가는 노력들이 되지 않고서는 파운드리가 정상화되기가 쉽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삼성전자를 볼 때 파운드리 부분은 그거의 어떤 주가의 상승 요인이라고 보기보다는 이제 나의 선택권이다. 되면 좋고 아니면 말고라는 옵션 형태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EV 에비타도 그래서 의사결정 지표와 적정 가격을 산정하는 데 도움이 된다라는 것들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 퍼 PBR 계산해 보신 분, EV 에비타 계산해 보신 분, 프리캐시플로우 계산해 보신 분,
더 나아가서 뭐 그걸 했다고 하더라도 이 가격 협상의 하한을 계산하기 위해서 순자산이나 청산 가치를 내보신 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마 제대로 해보신 분이 없으실 거예요. 그 다음에 그냥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이 뭐 PBR 이걸로 봤을 때 이렇습니다. 퍼가 이러니까 이래요 라는 값만 보셨는데, 그렇게 되면 주가가 떨어지면 불안하죠. 제가 잘못 판단한 거 아니야? 내가 쟤를 믿어도 되나? 라는 불확실성에 급증을 하면서 아예 안 되겠다. 주가 떨어지는 거 보니까 팔자라고 하게 되죠. 하지만 본인이 이러한 기법들을 적용해서 하한과 상한을 내보면, PBR과 퍼를 이용해서 한번 내보면, 물론 이제 퍼나 PBR도 과거 지표를 쓰면 안 됩니다. 미래 예상되는 지표를 다 써야죠. 그렇게 해서 내보면 본인이 확신할 수 있는지를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 방법이 많아서 복잡하지만 적어도 남의 거를 단순히 믿는 것보다는 본인이 그 결과를 내보는 것이 자기 확신에 도움이 되고, 자기 확신이 있을 때는 주가가 아무리 떨어져도 팔지 않을 수 있는 여유가 생긴다. 이미 복리의 마법에서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동업자로 선정한 기업을 믿고 같이 갈 수 있을 때 장기에 대규모 수익을 얻을 수 있고, 존리나 뭐 주식농부 박영옥 대표님 같은 분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노후자금을 마련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좀 강조해서 설명을 드립니다. 당연히 이런 기업가치 평가 기법들은 단순하지 않고 공부가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지금 초보자 선에서는, 초급자들을 위해서는 이런 다양한 그 가치 평가 기법들이 있는데 이런 장단점이 있다. 특히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거는 가격의 하한과 상한을 정해봐라. 그 안에 적정선에 있을 때 거래를 싸다고 보고 할 건지 아니면 비싸다고 보고 팔 건지를 결정을 하시라라는 얘기를 좀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한 값이 주어지면 이거보다 싸니까 산다? 그런 것들은 분석을 안 하고 눈 감고 사야지, 눈 감고 팔아야지 라는 개념에 해당된다. 적어도 기업 가치를 낼 때는 하한과 상한을 내야 봐야 된다라는 얘기를 좀 강조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제 강의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의 자료를 공유를 해놨는데요. 그 강의 자료를 받아서 참고를 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복습을 꼬박꼬박 하시면 제대로 파악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